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숨 농장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한 분, 두 분씩 계속해서 유입돼 주시고, 이 주저리 하는 이 내용인데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자주는 아니지만 틈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체리 농장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대한 정리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체리 농장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체리 농사는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한 다양한 사업과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체리 농사만큼 변수가 많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일들은 제가 조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잠을 줄이고 하면 되는 일이지만, 이 체리 농사는 하느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한 방에 그냥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한 방의 끝이 안 나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종합 예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체리 농사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 부동산입니다. 일단은 체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체리 나무를 심을 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체리가 아닌 그 농업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봤는데 이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 수입이 굉장히 높은데 단위 면적당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구당 땅의 비중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한 가구가 한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 농가당 이렇게 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익으로 가업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읽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농사를 위한 땅이면 우리가 투기라면 어디에 당연히 도시 가까이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체리가 자라는 땅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된 땅. 그거와는 전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부동산 이 땅을 구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을 다 돌아다녔고요. 급물이 나왔다 해서 뛰어가기도 했지만 문제는 가격이 시세란 게 있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렸던 게 경매였습니다. 경매였고 중요한 건 저는 투기, 예를 들어서 투자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체리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요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의 1의 가격으로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엉망진창의 땅이었죠. 이제 그 땅을 가족들 모두가 정리를 하고 개간을 하고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은 게 부동산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토양 관리입니다. 땅에다 나무를 묘목을 심으면 무조건 자라는지 알았는데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리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 과정을 겪었는데 했던 말들이 이랬습니다. 한 나무를 무조건 심을 게 아니라 1, 2년 정도는 그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심어가지고 빨리 수확을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키워가면서 드는 생각은요, 양질의 나무, 땅.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양을 관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영양분이 많고 그리고 산도가 맞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후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체리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대 지방에서는 체리가 나지 않잖아요. 너무 덥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대 식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체리를 열대 작물이라고 뉴스가 나오던데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터키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여행 유튜버 영상을 보니까 파키스탄인가요? 파키스탄에 여행을 하는 유튜버였는데 체리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리나무를 이제 열매를 따먹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파키스탄 영상도 보니까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건조한 느낌. 그런 건조하지만 추위도 있는 그런 땅, 그리고 석회지대 그런 땅에서 자라는 작물이라는 것. 그렇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토양을. 거에 맞는 가장 비슷한. 그래서 토양 관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토양 관리에 대한 내 땅의 이런 정보는 이 흙을 퍼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져다 주면은 무료로 잘 분석해 줍니다. 산도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땅 속에 포함된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런 이 땅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흙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나와 맞는 품종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사람들은요, 이 품종이 좋다, 저 품종이 좋다 하면은 우르릉 물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자신하고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하고 맞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고품질의 백화점에 납품할 품종을 기르겠다. 난 백화점에 정말 고가로 1kg에 한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당연히 알이 크고 때깔이 좋고 고품질로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양도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양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퍼펙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품질이 쫙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알이 좀 작더라도,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나는 체험 농장 위주로 가겠다면은 당연히 양이 많은 풍성한 품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농장의 모습에 따라서 그 품종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나는 일단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빨리 그냥 나와서 빨리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하면 당연히 조생종, 빨리 나오는 품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난 늦게 나오더라도 알이 크고 조금 더 깊은 맛이 있는 거 하면 뭐 만생종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듯 아니면 나는 이것저것 섞어서 하겠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듯 나와 맞는 품종을 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에서도 몰빵하지 말라잖아요. 몰빵.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듯 품종도 한쪽에 몰기보다는 조금은 시기를 다르고 조금은 다른 특성의 품종들을 자기 농장에 심을 수 있는 총 개수에서 4가지를 할지 5가지를 할지를 구분을 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나와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방제입니다. 자, 저는 젊다면 젊고요. 뭐 청년 농부는 아니고 중년 농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젊은 층이 이제 이 농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예민합니다. 웬만한 소비자보다 저는 그런 거에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농사를 지으면 이 체리를 지으면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이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안 치고 있습니다. 제초제는 풀 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제초제를 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까지는 제초제는 치진 않고요. 풀을 깎고 있고 이 방제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바이러스, 수많은 우리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들이 존재하잖아요. 공기 속에는 아무리 깨끗한 환경이라도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적들로부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충으로부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해충이라면 가장 치명타를 주는 거는 가장 체리가 맛있을 때 다가오는 게 노린재입니다. 이놈들이요, 체리가 빨갛게 익으면 없다가 산속에 있다가 체리가 맛있는 향기를 뿜는다 생각하면은 날라옵니다. 그래서 뾰족한 침으로 쪽쪽 빨아들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 노린재를 막아야 되는데 수확철이잖아요. 수확철에 체리 먹어야 되는데 농약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씻는 방법도 있지만 냄새로 쫓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막걸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걸리 같은 걸로 유인해서 취해서 죽인다든지 하면서 수확철에 어떻게 방제를 하고 할 것인가. 그리고 수확이 끝난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봉숭아 수묵나방 같은 경우는 나무의 끄트머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고도 어느 정도 방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제초. 농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제초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초 작업. 특히 여름 한 7월부터 8월 사이에 풀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제초를 하고도 몇 주 뒤에면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는 최근에 고민합니다. 정말 요즘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무선 조종으로 해가지고 풀을 깎는 기계도 나왔던데 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00만 원. 근데 이제 500만 원짜리를 살 만한 여유는 없기 때문에 아직, 하지만 좀 더 기술이 발달되면 AI로 자율주행으로 제초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관리기에 부착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점점점 더위가 있을 때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초 매트를 까는 방법도 있고, 제초제를 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애초기로 깎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제초기를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 뛰어들어서 깎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제초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째, 일기예보. 일기예보 왜 알아야 되냐? 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갑다. 제가 하는 일과 이 본업과 별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농사에선 일기예보는 필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험을 하는데 내일 날씨가 흐리다,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1mm 미만이다. 이걸 취소해야 되느냐,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순간순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 판단하고, 예를 들어 내일 수학날인데 비가 한두 방울 온다.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늘 바로 따야 될 것인가, 이렇듯 일기예보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제일 참 어렵더라고요. 한 번의 선택이 을료 농사를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보고 상황을 순간순간 판단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이, 경험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번째로 일기예보를 적어봤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장사입니다. 장사. 아마 이제 보통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농장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최종은 장사입니다. 판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본 경험들이 있고 뭔가를 하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죠. 최종. 그래서 이 장사를 아무리 잘 키웠더라도 헐값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농사가 조금은 좀 그랬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이 장사인데요. 결국 판매를 얘기하는 거죠. 판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유통센터에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시장 같은데요. 아니면 직접 자기가 판매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택배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체험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듯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잘 팔 것인가, 그리고 이 팔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고객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한테 지속적인
고객. 저는 일종의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고객과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장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로 잡아봤습니다. 여덟 번째, SNS와 감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60대 분도 많으시고요. 40대,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다,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체리 농사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스타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팔로워 이렇게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한 640분 정도 됩니다. 640분 정도. 그게 딱 1년 안에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휴대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지금 굉장히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 사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감성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찍었을 때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실제로 제가 내년을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은 많이 올 텐데 체리가 없으면 어떡하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농장을 감성적인 느낌과 그리고 예쁜고 사진을 찍었을 때 좋은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체리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겠죠. 체리 없으면은 체리 농장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체리는 너무 예쁘잖아요. 눈으로 보는 과일입니다. 맛은 그 다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너무 예쁜데 이거를 사진에 담으면 너무도 예쁩니다. 그래서 체리 농장을 하면서 알아야 된 것들은 이 감성, SNS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여덟 번째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교육과 복지. 자, 우리가 1차 농업에서는 농작물을 잘 키워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예전의 시대에서는 먹는 게 부족하고 일단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이 농업의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교육과 복지, 치유가 결합된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필요한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덟 번째 얘기했던 뭐 사진으로서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체리 농장은 정신 케어 공간으로 잡을 수 있답니다. 정신 공간, 정신 케어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삶에 일상에 찌들어 있다가요, 6월, 5월 되면 체리 먹으러 가는 겁니다. 와서 좋은 공기도 쐬고 예쁜 체리도 보고 가족끼리 즐거운 사진 한 장 찍는다면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체리 농장은
우리가 요즘 치유농업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농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국 곳곳에 예쁜 감성 체리 농장들이 있다면은 그 지도를 한번 쭉 하고 관광청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이를 지도를 주는 것도 한국 방문의 여러 가지 관광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복지에 대한 이유도 알아야 되고요. 보통 이런 체험 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체리 농장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과수 농장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맛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흙냄새를 맡아보는 경험들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어떤 두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체리 농부 자체가 아이들 그리고 교육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나는 농업을 통한 교육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굉장히 좋은 체리 농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될 것 중 9제는 교육과 복지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은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10번째는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제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가 이제 브런치란 사이트에도 이 체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뭐 이야기를 유튜브에 이렇게 남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좀 더 높이고 그 가치를 저장하는 과정 자체가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은 농장에 뭐가 되면 스토리가 생깁니다. 스토리가. 그 농장은 스토리가 생기고 스토리가 있으면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농장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은 농장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겠죠? 1년은 조금 농사가 좀 안 됐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계절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이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